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야가 협치의 성과물을 냈다고 보도해드린 지 하루 만에 강대강 충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최상병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통령실의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을 적시하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대통령실은 최상병의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고성과 퇴장으로 얼룩졌습니다. 첫 소식 이세진 기자입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여 표결에 붙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검법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사건 은폐, 무마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특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협치 아닌 독주 정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협치하고 의회 정치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고 한 그 국민들의 희망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가결되자 방청 중이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 경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례. 여야는 오늘 영수회담의 첫 성과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곧바로 특검법을 놓고 충돌하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법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으로 높아진 여야 협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도 보였습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이 도입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한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도돌이표가 됐는데 이번엔 오히려 더 세게 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주 앉은 게 사흘 전,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협치 물꼬가 트였다고 했고 어제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최종 합의하며 협치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죠.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전국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이 뭐길래 이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못하는 겁니까? 네, 이 특검법의 폭발력은 대통령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인데요. 특검법 문구의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최상병 특검법이랑 이준석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공수처에서 이미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권이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국민의힘은 검찰도 아니고 야권이 만든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왜 특검을 도입하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니 좀 더 규모 있고 독립적인 데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대통령실과 통화했다는 의혹 등도 불거졌는데요. 특검 카드로 더 이슈를 키우겠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도 지금 강경해요.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언 수위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높았는데요.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봐야겠죠. 윤 대통령,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벌써 10번째입니다. 거부권을 써서 국회로 다시 특검법이 넘어오면 민주당은 이달 말 21대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쯤에 재의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재의결을 시도할 때 통과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296명의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9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야권표를 합쳐도 180표,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건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김웅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총선 후 최상병 특검에 찬성의 뜻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익명투표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여당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오늘 키맨은 단연 김진표 국회의장이에요. 결국은 친정인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 그동안 합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물론 야권의 압박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오늘 최상병 특검법 꼭 상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한다니까 그래. 의장님 왜 고성을 지르십니까? 저도 국민의 대표예요. 최상병 특검법은 4월 3일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60일이 지난 6월 3일부터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그런데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버리죠. 김진표 의장, 그러니 자동 상정까지 기다릴 수 없겠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압박을 못 견딘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강성층에선 복당하지 마라, 행정부로 가라. 그동안 거센 비판이 많았거든요. 22대 국회는 국회의장 후보들이 대놓고 중립을 포기하는 발언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절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정책을 긴급조치법의 형태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죠. 22대 국회는 더 강대강 대치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첫 출마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냈는데요.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도 출마가 유력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공개 도전장을 낸 첫 사례입니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섰고, 당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일은 내일이었지만 아무도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선거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출마에 관심이 모아졌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주변에 애초부터 출마 생각이 없었다며 다른 중진급 의원들의 출마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구에게는 이게 대단하게 영예스럽고 갖고 싶은 자리일지도 저는 이런 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 역시 막판 고심 중입니다.
일요일까지가 등록일이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 오전 김도읍 의원과 둘이 만나 출마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일종, 이종배, 박대출 의원 등 3, 4선 의원들이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홍재리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공식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비대위입니다. 황 비대위원장 임기 첫날 총선 낙선자 원외 인사들부터 만났습니다.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전당대회 룰 수정도 검토 중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내일 취임 인사를 앞두고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위원장 대표 격인 김종혁, 손범규, 오신환 위원장 등을 인천 모처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이들은 전당대회에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100% 룰 수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위원장은 채널A에 원외에서 나오는 혁신 목소리에 힘을 받아야 당이 건전해지고 생동감 있게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의 상징성이 있는 젊은 소장파 원외 인사의 비대위원 임명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비대위에 저희 천목회 멤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당대회 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당이 좀 시끄러워야 된다. 당내 3040 모임인 천목회도 첫 회의를 갖고 황 비대위원장에게 혁신안 요구를 논의 중입니다. 제왕적인 당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집단 지도체제로의 전환, 당내 수도권 발전위원회 설치, 원외 인사 적극 기용 등이 검토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출신인데요. 대통령과는 인연과 악연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홍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더 듣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야 정당 또 우리 언론 또 많은 우리 시민 사회와 하여튼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현재 초대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초임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를 총괄하며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 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좌천시킨 악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정 기능 강화가 아닌 민심 수집을 위한 것인 만큼 정치적, 지역적 색채가 옅고 논란이 적은 인물을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전 차관이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지휘했다며 강압수사, 진술조작 의혹을 문제 삼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역시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석열 대통령이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고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지원 당선인 어제 욕설이 논란인데요. 하루 종일 뭘 했습니까? 네, 하루 종일 사과를 했습니다. 박지원 당선인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김진표 의장에게 욕설을 한 뒤에 즉각 사과했죠. 그래도 비판이 거세자 오늘 한 방송에서만 3번 사과했습니다. 윤석열이는 다 똑같은 놈들이야. 개새끼야 진짜.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무조건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나가서 제가 잘못한 것은 사과하자. 그 3분에게는 시청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네, 박 당선인 오늘 5개의 방송이 잡혀 있는데 계속 사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변명할 여지 없이 발언이 지나쳤죠. 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조차 비판이 나왔습니다. 너무 이렇게 험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은 좋지 않죠, 정치권에서. 국회 마지막까지도 국회의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오가는 볼성사나운 모습을 국회는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방송 베테랑이자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 당선인이 이런 실수를 했다. 박 당선인답지 않다 이런 말도 나오더군요. 네, 일각에서는 일부러 그랬다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당원들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 차기 의장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선 속이다 후련하다,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며 응원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사고라며 절대 의도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0일 만에 어디서 포착이 됐나 봐요? 네, 자택인 서울 도곡동 인근에서 찍힌 사진이 화제인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뒷모습인 것 같네요. 편안한 차림을 하고 어디 가나 보죠. 네, 검정 자켓에 청바지 차림인데다 총선 때 즐겨 신던 운동화도 신고 있는데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죠. 온라인에 이 사진을 올린 사람, 지인이 찍은 사진인데 낯익은 얼굴이라 눈인사를 했다며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커뮤니티 보니까 좀 화제가 되던데 지지자들은 궁금했나 봐요. 어떻게 지내는지. 네, 지지층들은 한 전 위원장의 등장에 기대를 드러냈는데요. 외출한 걸 보니 건강 회복한 것 같다, 앞모습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잠행하던 한 전 위원장 5월 들어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다음 주엔 낙선자들을 만나고 유세를 도왔던 김은국 씨와는 이런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 맞죠?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당연히 전화드리고 찾아뵈야 되는데 좀 전화가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몸 좋아지면은 한번 뵙죠. 네,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물밑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은국 씨 또 나왔네요. 국민의힘 총선 지원 유세하는 겁니까? 뭡니까 저건? 야단 맞고 전화? 네, 가수 김은국 씨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많은 감사 전화를 받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힘이 저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야 되든 안 되든 빨리 김은국한테 전화해라. 뭐 당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갑자기 막 전화 오더라고요. 김은국 씨 선거 이후 의원들이 전화 한 통 없다며 서운함을 토로했었죠.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나경원 후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조정원 후보는 해낼 수 있습니다. 비리대 조정원 하루 이틀 기다려도 당 차원에서도 하나도 연락이 없잖아요. 제가 제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만큼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이거 참 속상해. 선거 때 도와줬는데 방송에서 서운하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의원들이 다 전화했다는 거네요. 네, 누가 전화했는지도 일일이 다 언급했습니다. 조정훈, 그다음에 용산의 권영세 후보, 양산의 김태호, 대구의 주호영, 우리 동장의 나경원, 그다음에 송파의 배현진, 박정원, 왕십리 쪽에 이혜훈, 영등포 박용창이라는 사람, 하남시의 이용도 그렇고 여기 강서구의 박민식, 또 구성천. 이 도움 받으면 빨리빨리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겠어요. 네, 방금 언급된 이 권영세 의원 이 오해가 있었다면 살짝 억울해하더라고요. 선거 결과 난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김은국 씨가 발언하기 전입니다. 고맙다 도와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겼다. 빨리 한번 보자. 네. 소주 한잔 하자. 나경원 당선인도 섭섭하다고 하기 전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화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화 한 통, 밥 한 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동상 2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에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고성이 울립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뛰쳐나와 항의하고 청원경찰이 이들을 퇴장시킵니다. 시민님들 구경시켜주십시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를 지켜봅니다. 소란 끝에 마침내 조례안이 가결됩니다.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홍 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후 대구시가 사업 추진에 나섰고 2달 만에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대구시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동상 건립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동대구역과 남구 미군기지 반환부지 2곳에 세우는데 예산 14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2곳에 동상을 세울 겁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며 동상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동상은 훗날 홍준표 시장의 독선의 상징물로 기억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정치적 메시지를 부쩍 내놓고 있는 홍 시장이 차기 대권을 향한 TK 보수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선관위의 아빠 찬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최고위직들 지난해 의혹이 터졌을 때 다들 특혜는 없었다며 발뺌했었거든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그게 다 허위 답변이나 거짓말이었을 가능성 커진 겁니다. 실제 저희가 당시 국회 답변서를 입수해봤더니 일체 특혜가 없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그 선관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때는 몰랐으나 지원할 때는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지난해 국회에서 딸의 채용 사실을 지원할 때야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남 보령시청 공무원이던 딸이 충북 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원서 접수 전 직접 충북 선관위와 단양군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채용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의뢰됐습니다. 감사원은 송 전 차장이 국회에 6차례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정우택 의원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시 송 전 차장 자녀와 관련해 채용과 승진의 일체의 특혜와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딸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당시 위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박 전 총장의 딸은 발표 전 이미 합격자로 결정돼 있었고 전남 선관위는 면접위원들에게 채점란을 비워두라고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퇴직 후 관용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무단 반출했는데 감사원이 확보했을 땐 데이터가 모두 지워진 깡통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찬진 전 총장은 채널A에 감사원 입장일 뿐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부산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무더기 검거 소식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정상적으로 연료를 넣고 있는 선박에 몰려가서 뒷기름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며 협박한 조폭들. 보복이 두려운 선주들에게서 3년간 3억 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건장한 최고의 남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온 부산항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창밖에나 카메라나 무슨 목적으로 사용해요? 총책 A씨 등 조직폭력배 일당은 사무실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망원경으로 항구를 지켜봤습니다. 선박 연료인 해상유를 넣는 모습이 포착될 때마다 해당 선박에 몰려갔습니다. 불법으로 뒷기름을 유통한다고 주장하며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3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되는데 출항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선주와 해상유 판매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최대 수백만 원씩 건넸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신고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신고하는 업체를 또 집중적으로 또 보복을 하니까 그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신고를 못 하는 거죠. 부산항이 국가보안시설인데도 내부 직원이라고 속여 거리낌 없이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보안시설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겁니다. A씨는 교도소 등에서 조직원들을 포섭해 조직 규모를 키웠고 2020년부터 3년간 145차례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고 일부는 마약을 사는 데 썼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15명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바다 안개가 짙어지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거를 틈탄 밀항과 밀입국이 늘어서 비상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악천후를 뚫고 중국 쪽으로 향하는 파란 어선 한 척. 배 안에는 8천억 원대 코인 사기를 저지른 A씨 등 5명이 밀항하려 타고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바다 위를 빠르게 질주하는 모터보트. 중국인 22명을 충남 보령에 미립국시키고 돌아가던 중국 밀항 조직의 배입니다. 6,600억 원대 영풍재지 주가 조작 피의자 2명은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에요? 아저씨 몇 명 탔어요? 해양경찰이 오는 7월 31일까지를 이런 밀항 미립국 취약 시기로 판단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로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일교차가 커 짙은 바다 안개가 자주 끼고 바다도 잔잔해 밀항 조직이 이때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밀항 미립국 사건 11건 중 4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과거 화물선에 올라탔다가 공해상에서 환승하던 수법에서 최근엔 밀항 전문 조직과 연계해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느는 것도 특징입니다. 국내외 밀항, 미립국 알선 조직 간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알선 조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우리 군은 물론 중국 해경국과의 수사 정보 공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경찰이 30대 여성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고서는 피해 여성들에게 뒤늦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형사를 사칭한 남성이 여성들의 신원 조회를 요청하자 허술하게 정보를 내준 탓입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갑니다. 전화를 걸더니 오랜 시간 통화하며 뭔가를 받아 적습니다. 요즘 다 휴대폰 쓰잖아요. 요즘 공중전화로 10분이 넘은 것 같아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쳐다보게 된 것 같아요. 남성이 전화를 건 곳은 청주 흥덕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 이름을 댄 뒤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30대 초중반 여성들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은 별 의심 없이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뒤늦게 수상한 낌새를 느껴 신원을 묻자 남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성은 이 공중전화로 경찰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민간인들의 개인정보를 얻어낸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수배자를 잡아야 되는데 주소를 요구를 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거꾸로 이제 대부분이니까 그때 이제 걸은 사람이 끊은 거거든요. 경찰은 남성을 엿새째 쫓고 있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현금만 쓰는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여성들에겐 스마트워치와 함께 주거지 인근을 집중 순찰하고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확인조차 없이 사칭범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헬멧을 쓰고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남성,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경찰은 CCTV로 추적해서 모텔에 숨어있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안 돼 금은방 업주가 다급히 뛰어나와 길을 쓰고 막아보지만 남성은 이를 뿌리친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춘천 도심의 한 금은방에 강도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업주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큰 놈이 들어가서 꼼짝 마라 그러더라고. 칼질을 나한테 하는 거를 왼손으로 잡았지. 그래가지고 손이 다 나갔지. 범인은 이곳에 머무르며 금은방 내부를 살핀 뒤 곧바로 들어가 강도짓을 벌였는데요. 범행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하루 만인 오늘 오전 모텔에 숨어있던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에 상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공포스러웠죠. 여기 금방 사장님은 손 덜덜 떨, 수건 감아고 손 덜덜 떨고 피 흘리면서 나오셨거든. 아, 무서워했죠.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CCTV에 범행이 포착됐다며 혐의 입증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작물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걸리자 5km 넘게 도망치다가 차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 남성은 친구 집 등을 전전하다가 일주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허겁지겁 순찰차에 올라타는 경찰관들.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바꾸며 검정색 승용차를 따라갑니다. 추격 전은 의정부에서 노원까지 5km 넘게 이어졌고 운전자는 차를 인도위까지 끌고 올라가더니 아예 차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지난달 7일 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의심이 들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됐는데 경찰이 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운전자가 급가속하며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경찰관은 음주 측정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 운전자가 갑자기 급가속으로 순찰차 앞뒤차 제끼고 옆으로 경찰관 밀면서 빠른 속도로 운전자가 버리고 간 차를 조사해보니 60대 남성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소유의 차량. 그런데 A씨는 지난 2021년 3월과 2022년 6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법인차를 이용하면 과속카메라 등에 적발돼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을 노리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닌 겁니다. 차를 버리고 도망갔던 A씨는 친구 집 등을 전전하다 경찰이 차 소유주 추적에 나서자 일주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차를 압수하고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퇴근 시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버스 대란에 정부가 해법을 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중앙차선 말고 가로변 정류장에 멈추면 된다는 건데요. 이번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왕복 10차선 강남대로입니다. 전체 광역버스의 30%가 집중되는 이곳은 평상시 20분이면 갈 거리가 퇴근길에는 최대 3배까지 걸립니다. 지금 30분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도 한 20분 정도, 2배는 걸리는 것 같아서. 강남대로는 출퇴근 시 중앙차선이 버스들로 꽉 막혀 혼잡한 지역인데요. 중앙차선을 이용하던 일부 광역버스들이 다음 달 29일부터 가로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해 상습 정체를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남대로 중앙차선을 통과하는 89개 광역버스 노선 중 15개를 가로변으로 옮깁니다. 연말 교통대란이 있었던 명동도 달라집니다. 남대문 세무서 중앙차로 정류장에 정차하던 11개 노선이 오는 16일부터 신설된 가로변 명동성당 정류장에 분산됩니다. 다만 중앙차선 버스들이 도로 끝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차선을 바꾸다 보면 뒤따라오는 승용차들 흐름을 방해해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버스 우선 신호를 먼저 설치를 해서 버스를 선 진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승용차들이 진입하는 방안 같은 거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명동과 강남 혼잡 정류장 버스 통행량이 30% 가까이 줄고 시간은 10분 내외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거 이제 아시죠? 실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아직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재개하고 운전면허 시험에도 넣기로 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앞 삼거리.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곧장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면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기도 합니다. 지켜보니 50분 동안 8대의 차량이 위반합니다. 초등학교 보안관은 매일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냥 막 우회전 막 하는 거야, 우회전. 우회전하다가 신호가 끊어지면 애들은 건너갈 거 아니야. 애들하고 다 꽉 부딪히려는 거 딱 막았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뒤에서 그 차가 밀리면 빵빵거리고 그러잖아. 신호등 있으면 좋죠. 없으면 그냥 적당히 지나는 거.
지난해 4월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사망자는 조금 줄었지만 사고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회전 일시정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다 못한 경찰은 6월까지 2달간 다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위반때는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연말까지 사고 잦은 곳을 선별해 우회전 신호등 17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우회전 때 보행자가 잘 안 보이는 점을 고려해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은 앞으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운전면허 기능시험에도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험장 코스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분도를 추진하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력하다고 밝힌 이 경기 북도의 새 이름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인데요. 공모를 통해 선정했지만 반대가 벌써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만에 반대 청원이 3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최단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경기북도 이름으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평화누리, 이음, 그리고 한댁 등의 이름은 가장 유력한 앞으로 만들어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새 이름을 두고 경기 북부 지역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밝은 이미지가 느껴져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기도는 살짝 딱딱한 느낌인데 평화누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밝고 좋은 느낌이 들어서 바뀐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알지 않나 싶어서 이념적이다, 생소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북한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름도 너무 생소하고 그냥 원래대로 경기도 의정부시로 갔으면 하거든요. 실제로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반대 청원이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동의한 상황. 김 지사 SNS에도 도민 의견을 들은 거냐는 반박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자 경기도가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심 확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고요. 최종 명칭은 아닙니다. 새 이름 반대 청원 동의가 1만 명을 넘긴 만큼 김 지사는 청원에 답을 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전국 대학들이 결정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어서 최대 1,509명이 되는데요. 원래대로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가 끝나는 이달 말에 그대로 확정되지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2,000명 의대 증원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 정부에 요구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단비 기자입니다. 정원이 늘어난 전국 의과대학 31곳. 내년 신입생 모집 인원은 올해에 비해 1,469명 늘어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번 증원안 제출 대상에서 빠진 차의과대학이 증원 인원 40명을 바꾸지 않으면 최대 1,509명 더 선발하는 겁니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000명 증원에서 491명이 모자란 규모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모두 증원분의 절반만 모집하기로 해 원안에서 401명이 줄었습니다. 22개 사립대 중에선 단국대, 성균관대, 울산대, 아주대, 영남대 등 5곳을 빼곤 배정받은 대로 증원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들이 제출한 증원안을 곧바로 심의해 확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미루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별도로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년. 정부는 대기업 승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증원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 대한의협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면택 회장은 의권을 지키겠다라는 말로 강경대립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떠났던 전임의들이 속속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취임사 역시 강경했습니다. 이 의료농단이자 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임 회장은 취임 직후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을 하나로 모을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대표가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하면서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사분오열되어 패배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1대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 축소를 주장하는 임 회장과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 현장을 떠났던 종합병원 전임의들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계약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빅5 병원도 65.9%입니다. 지난 2월 말 33%였던 계약률이 지난달부터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군 제대 인원과 계약을 미루던 전임의들이 교수들의 설득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금 한 돈 값이 40만 원을 훌쩍 넘자 하천에서 사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될까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이런 하천 곳곳에는 모래나 자갈 속에 섞인 사금이 있죠. 최근 고공행진하는 금값에 하천 탐방과 같은 이색 방법으로 금을 채취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은 사람들이 하천 바닥을 뚫어지게 살펴봅니다. 사금을 채취하고 있는 겁니다. 식구들 전부 다 반지에 한 세트씩 이렇게 딱 했고요. 최소한 15 정도 있어야 되겠죠? 최근 금값이 치솟자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니까 새로운 분들은 또 호기심 반, 뭐 이제 이게 돈이 되나? 진짜 오시고. 예전에는 한 2~3명만 봤었는데 요즘에는 많을 때는 10명도 넘어요. 팔대 기준 금 3.75g 한 돈값이 3개월 전보다 20% 넘게 치솟자 사금에도 관심이 커진 겁니다. 하천 모래를 접시에 담아 물에 살살 걸러내며 사금을 찾습니다. 여기 하나 있는데요? 저도 직접 하천에서 사금을 채취해봤는데요. 1시간 동안 이 정도의 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가면 솔직히 뭐 한 0.1g에서 0.5g 수준이고 진짜 그날에 뭐 어떤 보물찾기처럼 운이 좋다라고 하면 뭐 1g 수준. 0.5g이면 49,000원 정도. 들이는 시간에 비해 큰 돈이 안 되다 보니 하천 모래를 대량으로 빨아들여 자동으로 걸러주는 장비도 등장했습니다. 기계가 맞춘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 노후 대책도 하고 싶거든요. 이거 맞추신데 얼마나 들었어요? 이것저것 해갖고 작년에 만들어갖고 65년? 현행법상 사금 채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바위를 옮기거나 물길을 바꾸는 등 하천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뚝방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10명이 뭘 하면은 꼭 한두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해요. 하부의 어떤 그 유로의 변경이 될 만큼 이제 구조를 변경할 정도로 크게 이제 헤집어 놓는다거나 이런 거 하천 시설물 훼손으로 봐가지고 개인 소유 하천에 무단 침입해 사금을 캐는 일도 빈번합니다. 금을 얼마나 캐고 싶으면은 저기에다 밧줄을 매갖고 이렇게 매달려서 내려와서. 과한 욕심을 부렸다간 본전도 못 찾고 범법자로 물릴 수도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연일 공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폐허가 됐는데요. 2년을 넘게 끌고 있는 전쟁,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조아라 기자 보도 보시고 최근 새로 부임한 러시아 대사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시뻘건 화염을 향해 물줄기를 뿌려대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러시아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우편 창고를 공습해 14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통로인 오데사가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흘 전에도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성과 닮은 오데사 법대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Зараз працюють усі відповідні служби, Державна служба надзвичайних ситуацій, усуває наслідки цього удару.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서도 진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12,000여 명이 살던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방 도시인 차시브야르는 폐허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이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에서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까맣게 탄 채 무너져 내렸고 황금 돔 교회도 파괴됐습니다. 인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CNN은 최근 러시아의 공습이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가장 실질적이고 신속한 진전을 이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가 전선에 본격적으로 배치될 때까지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앞으로 2달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국에 새로 부임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어디까지 점령을 했고 어디까지 점령하는 게 목표인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То еще в апреле 2022 года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в принципе, основные параметры мир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в ходе стамбуль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Украиной. Тогда, сейчас об этом вспоминают сами украинские деятели, откровенно это признают, Запад запретил фактически Украине заключать это соглашение, убедив ее, что она достигнет победы на поле боя над Россией. И я думаю, что война закончится тогда, когда Запад поймет, что России невозможно нанес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ражение. 러시아는 어쨌든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И, конечно, с учетом тех новых реалий,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на Земле с 2022 года, а именно 4 новых региона в результате референдума вступили в соста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ка же нам ставят ультиматумы и хотят нас победить на поле боя. 북한의 정찰 위성 기술은 러시아 덕분에 발전했다고 그건 봐도 되겠죠? Поэтому те успехи, которые КНДР достигает в укреплении своей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я думаю, вполне могут быть достигнуты за счет их собственных сил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как они это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многократ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своей истории, в том числ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И КНДР, которая находилась в условиях самых жестк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а почти даже больше, чем 3 года вообще в полной изоляции из-за эпи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тем не менее создала достаточно современную оборонн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оторая вызывает уважение. 위반을 계속 러시아가 북한과 관련해서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Ну, а мы считаем, что мы действуем в рамках сво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И каких-либо доказательств обратного мы не видели, и я тоже не видел, что не мешает нам развивать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нашим сосед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푸틴 대통령이 곧 취임식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북한도 방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혹시 언제 북한으로 갈지 계획이 정해진 게 있는지요? Так что в этой дипломатии лидеров нету каких-то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ых сенсационных моментов. Это, я бы сказал, нормальная практика для наших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с КНР. 한국인 선교사가 지금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구금 중에 있는데 지금 구금의 이유를 이제 간첩 혐의 이렇게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가 무엇인지 이게 그렇게 중대한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Ну, вы знаете, я ориентируюсь только на те официальные сообще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и у меня нету какой-либ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ой я мог бы с вами поделиться, и каких-либо комментариев. А как-то спекулировать на эту тему я считаю для себя не совсем правильны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고 한러 관계 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좀 대사로서 뭐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합니다. В этом, кстати, я вижу определенное отличие между наш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 другими западными странами, которые ввели против нас различные санкции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проводят недруже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м, мне кажется, потенциал уже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разрушен. Кстати, во многом это, на мой взгляд, происходит потому, что ухудшение наших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во многом произошло за счет внешних факторов, а не за счет внутренних проблем в наших отношениях. 네, 지금까지 게오르기 지노브이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동전쟁 반대 시위가 시작된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하룻밤 사이 300명이 체포됐습니다. 교수들은 학생들을 석방하라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밤 뉴욕 콜롬비아대에 경찰이 들이닥쳐 사다리 차까지 동원해 시위 참가자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는 시위대가 설치해놨던 잔디밭 텐트가 모두 철거됐고 학교 내 버스 정류장 유리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번 격렬 시위로 약 300명이 체포됐습니다. 평소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학교 정문입니다. 경찰이 투입된 뒤에는 이 문으로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권력이 시위대를 부당하게 제압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We saw that some of the arrests were violent while the protesters weren't resisting the arrest. Students will be more likely to mobilize for those. 교수들까지 나서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This is the conscience of a nation speaking through your kids, through young people who are risking their futures, who are risking suspension, expulsion, criminal arrest in order to wake people up in this country. 미 전역으로 번진 시위는 최소 23개 주 30곳이 넘는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UCLA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친이스라엘 시위대까지 충돌하자 경찰의 대응이 더 강경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며 집단 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 조라고 비난을 받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은 요원해 보입니다. On Rafah itself, look, our position is clear. It hasn't changed. It won't change. 미국의 압박으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지상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동유럽 국가 조지아 의회 집단 몸싸움 보름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흑해 동부의 옛 소련 국가 조지아의 국회의사당에서 한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에게 책을 던집니다. 고성이 오가며 멱살을 잡은 사람과 말리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난장판이 됩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을 두고 조지아 의회에서 현지 시간 어제 또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주먹 다짐을 벌인 데 이어 16일 만입니다. 여당은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언론사와 비정부 기구를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언론통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인 여권이 반러시아 성향 시민과 언론을 억압할 것으로 우려해 연일 대규모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Not just a slogan no to Russian law, but a logical conclusion no to Russian regime. 지난달 30일엔 조지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탄, 섬광 수류탄 등을 발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약 63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조지아 야당 당수인 레반 하베이슈빌리 대표도 시위 도중 경찰에 구타당해 안면뼈가 골절된 채 국회에서 연설에 나서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허웅과 허훈의 양보 없는 형제 대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현란한 드리블로 형 허웅을 제친 허훈. 자신보다 20cm가 큰 라거나가 다가오자 공을 높게 띄우는 절묘한 슛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에 질세라 허웅은 상대의 끈질긴 수비를 뿌리치고 집념의 골밑슛을 성공시킵니다.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형제 대결은 그야말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슈터 허웅이 장기인 3점 슛으로 격차를 벌려 놓으면 곧바로 허훈이 외곽포로 맞불을 놓아 승부를 접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치열했던 챔피언 결정 3차전에선 형 허웅이 웃었습니다. KCC는 26점을 올린 허웅을 앞세워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KT의 패배에도 허훈의 활약만큼은 눈부셨습니다. 허벅지 통증을 안고 2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한 허훈은 양팀 최다인 37점을 몰아넣었습니다. 허웅은 괜히 허훈에게 넘버원 포인트 가드라는 수식어가 붙은 게 아니다라며 동생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맛본 아버지 허재와 달리 형제는 아직 챔피언 결정전 우승이 없습니다. 양보 없는 경쟁의 이유입니다. 힘들게 이런 매치가 성사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할 거고 그 누구보다 저도 절실하고 간절함을 저희 KT 선수들이 그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할 생각입니다. 뜨거운 형제 대결은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사직체육관엔 12년 만에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습니다. 남은 챔피언 결정전 일정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오늘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하루를 장식했습니다. 내일도 맑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낮 기온은 여름만큼 오르겠습니다. 서울 기준 최고 28도로 오늘보다도 4도 이상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봄볕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도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호남을 비롯한 남부지방과 서해안에서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3도, 춘천 9도, 부산은 12도에서 시작됩니다. 낮엔 청주와 대구 28도, 광주와 강릉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 기준 29도로 더 더워지고요. 어린이날 연휴,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 아빠 찬스도 충격적이지만 그 이후 선관위 고위직들이 보인 행태가 더 충격적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에 나가서 특혜는 없었다, 사전에 몰랐다, 허위 답변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지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갈아버리라고 은폐 지시라고요. 감사원에는 싹 지운 깡통 노트북,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뭘 더 숨기려고 그랬던 건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겠습니다. 마치표 찍겠습니다. 한 점 의심 안 남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